네, 안녕하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또 어저께인가는 위성이 하나 또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쓰고 있는 GPS, 이게 군용이 아니라 상용이기 때문에 그 일반인 그냥 공짜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걸 이제 보정해 주는 그 값의 보정치를 찾아서 보정값을 뿌려주는 그러한 위성이 어저께 올라갔습니다. 지구 정지 궤도로. 이런 방식을 아마 일본이 쓰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군사 무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끼치죠. 우리나라 미사일들이 미국에 종속되는 걸 싫어서 거기서 쓰는 GPS를 미국 군용 GPS가 아니라 민간 GPS, 민간 GPS는 공중에 떠다니는 공짜니까 민간 GPS를 쓰거든요. 우리나라 군용이 민간 GPS 플러스 INS라고 해서 자기 관성항법 장치. 그러니까 내가 몸을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방향이나 위치 이동을 스스로 감지하는 그런 아주 정밀한.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해서 쓰는데 이 GPS 신호가 정확해지면 그만큼 더 미사일이 정확해지죠. 우리 미사일 굉장히 정확한데 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이 굉장히 군사적 함의가 큰 사건이에요. 이번에 올라간 그 위성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있으면서 이 한반도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이랑 한판 붙자. 만약에 북한 급변 사태 나면 한판 붙을 수 있다. 중국이 북한 분할해서 먹자고 들면 우리 어깨 싸움 한번 하지. 뭐 니들이 핵 쏠 거 아니잖아. 어차피.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는 총구에서 나옵니다.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우리 자유시민은 자유는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 전쟁의 교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 전쟁이 이게 30년 만에 중러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시스템에 도전한 사건이에요. 지난 30년, 1990년 이후를 돌이켜보면 미국은 수시로 군사행동을 했죠. 지난 30년 동안에. 근데 소련이 대규모 군사행동을 한 게 언젠가 보면 전부 1990년 이전이에요. 6.25 때 대규모 군사행동을 사실 했고, 소련은 그때 소대 중대 단위까지 군사 고문관이 와 있고, 소련이 다 물자를 지원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군을 소련이 지원했죠, 그때.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때 1979년에서 89년까지 소련이 거기서 깊게 전쟁을 벌였죠. 그 개피를 봤죠. 또 중국은 언제 군사행동을 했나 바깥에 대해서 6.25 때만 했어요. 스탈린이 말하자면 팔을 비틀어서 너희 저기 들어가서 싸워 해갖고 6.25 때만 군사행동을 했습니다. 1991년 이후를 보게 되면 미국은 아프간, 이라크 이런 데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했는데 러시아는 소규모 침공만 했습니다. 2008년 그루지아, 2014년 우크라이나, 또 그 전에 체첸은 이제 자기 내부니까 잔혹하게 탄압을 했다 그래도 내부라서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죠. 그루지아도 순식간에 들어가서 일부 지역을 러시아의 친화적인 괴뢰 정보 비슷한 걸 세워놓고 빠져나왔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돈바스 지역에 2개의 괴뢰 정권을 세우고서 빠져나오면서 크리미아는 점거를 했고, 1991년 이후 중국이 뚜렷한 군사행동한 거 있나 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지난 30년 동안 결국 중러는 미국 지배 질서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우크라 전쟁이 처음으로 중국, 러시아가 미국 지배 질서, 미국이 지도하는 그 세계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한 첫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그러면 어떻게 됐냐, 뭐를 보여주냐, 전쟁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거, 이런 일일수록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러시아 다 이깁니다. 우크라 지금 다 참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뭐 중국 간첩, 러시아 간첩 같이 들리는 소리고요. 또 거꾸로 우크라가 연전연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참패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은 코인파리, 우파, 친미 코인파리 같은 소리입니다.
현실은 냉혹하죠. 냉혹하죠, 현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고 과학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크라 전쟁의 양상은 첫째 뭐냐면 중로는 여전히 비핵 인접국 침공. 이게 이제 러시아가 소비에트 시절에 소비에트 러시아 시절에 아프간 때 이거를 한 거거든요. 핵을 사용하지 않는 non-nuclear invasion of a neighboring country. 그 당시 소련은 이제 무슨 타지스탄 뭐 이런 데까지 내려와 있었으니까 거기서 건너면 바로 이제 저거가 될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이게 인접국이죠. 네이버링 컨트리죠. 이번에 우크라도 똑같죠. 인접국 침공이거든요. 이거 핵을 사용하지 않는 옛날 79년도 아프간의 재탕이에요. 지금 작전 벌어지고 있는 게. 그때 러시아 군대의 문제점, 그러니까 C4 요새 용어로 하면 C4ISR인데 그때는 C4I 혹은 C3I라 그러던 시절이에요. 왜 그러면 C4I라는 말이 나온 것만 해도 20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C3I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엔 C3I였어요.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그러니까 명령, Command, Control, 제어, 통신, 정보. 명령, 제어, 통신, 정보. C3I라 그랬었어요. 한 90년경까지, 95년? 그러다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게 C4I로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컴퓨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formation. 그러다가 이게 센서라든지 뭐 고고도 무인 정찰, 위성 정찰 이런 게 왕창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SR이 붙죠.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그러니까 감시 정찰. 그러면 러시아가 그 당시에 쳐들어갔을 때 C3I가 기본이 성립을 안 했던 거예요.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Information. 그러니까 명령, 제어, 통신, 정보가 그때 제대로 안 됐고 그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물류 병참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 작살났죠 그때. 탈레반들한테. 그 탈레반들은 당시에는 CIA의 총화였습니다. CIA가 엄청 밀어줬어요. 그때 그 탈레반들. 러시아 박살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비핵 인접국 침공이라는 NNIN, 저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Non-nuclear invasion of a neighboring country. 저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방식이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유세계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무슨 CIA 공작 이런 게 아니라 명분이 있으니까 제한적 군사물자 지원. 저는 Limited Arms Support라고 전 그런데요. 라스라고 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라스테스예요. 그 다음에 전면적 경제 제재. Total Economic Sanction. 라스테스예요 지금은. 감질나게 군사 물자를 지원해요. 저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나쁘게 해석을 하면 아예 러시아를 시간을 질질 끄면서 골병 들겠다. 우크라 사람들만 주워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좋게 해석을 해주면은 이 전쟁의 강도가 급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겠다. 그러면 시간 축상에서 길게 느려 끌어야 이거를 말하자면 정밀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두 가지가 다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침공당한 로컬, 지금은 우크라이나죠. 여기는 어떤 거냐. 자유공화국을 위한 전 국민의 총력전이에요. 침공당한 쪽은 총력전이에요. 잠깐, 중도도 총력전 아닙니다. 중도가 지금 러시아 지금 국민 동원령 안 내렸죠? 러시아 지금 핵단추 안 눌렀죠? 총력전 아니에요, 러시아. 비핵 인접국 침공이에요. 그냥. 근데 침공당한 로컬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P타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People's Total War for a Free Republic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공화국을 위한 인민전쟁 성격의 총력전을 해요. 인민전쟁이라는 건 제가 인민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거는 나폴레옹 침공 때 스페인 사람들의 저항, 그러니까 1810년대에 처음 등장한 전쟁 양태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우리 같으면은 임진왜란에 맞선 거 인민전쟁이죠, 일종의. 그냥
행주산성에서 그냥 안악내까지 그냥 행주 치마에 돌을 치어서 날랐다. 그러면 이게 치어서 날랐다. 그때 철하는 건 무슨 나쁜 말이 아니라 치어서 날랐다. 이게 이렇게 돌을. 그러면은 이게 인민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사람, 원래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급속하게 모여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형태. 그리고 총력전이죠. 나라가 망하냐 사냐를 여기서 결판 내겠다. 우리 6.25도 똑같죠. People's Total War for a Free Republic이었죠. 6.25가 20세기 초에 20세기 중반에 이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에서 최초로 저게 벌어진 거예요. 저게 거의 유일하고. 지금 이제 우크라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크라 저거 그렇게 혐오하는 사람들 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피타워예요. 피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쪽은 NNIN 비핵 인접국 침공, 비핵 침공이고요. 저쪽은. 이쪽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제한적 군사물자 제한과 전면적 경제 제재를 패키지로 해서 뒷병풍을 서주고, 앞에서는 그 당한 현지 사람들, 침공당한 현지 사람들은 인민전쟁 개념으로 국민 총궐기 총력전을 하는 거예요. 국민 총궐기 총력전을. 이런 형태가 처음 이제 이거 6.25 때, 그렇죠. 이것도 6.25죠. 6.25 때에 거의 70년 만에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잠시 왜 쟤들이 인접국 침공만 하냐. 이 중러는 미국과 같은 바다 건너 군사력을 투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걸 Projection of Military Power라 그래요. 군사력 투사라고 부릅니다. 투사. 그러니까 던질 투, 쏠 사자. 바다 건너서 군사력을 투사할 능력이 없어요. 중러가. 심지어 중국은 180km밖에 안 되는 대만 해협을 건너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상당한 위험을 부담을 해야 돼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거. 이 180km를 건너는 과정에서 약 4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뭐 중국 비행기 잔뜩 떠갖고 맹폭격해야 돼서 이제 대만 공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그 다음에 대만에다 대고서 정밀 저거 한 1000발, 1500발 쏴가지고 중거리 탄도탄. 그래서 대만 공군을 박살을 내고 중국 비행기가 떠서 대만 방공만은 박살을 낸다. 뭐 이런 스토리가 되는데, 그 지경이 벌어지면 오키나와에서 미군기가 뜨죠. 그러면 대만의 공군과 방공망을 살려두고서 180km 해변을 건넌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만의 방공망과 공군을 박살을 내놓고 180km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게 뭐 하루 걸릴지 이틀 걸릴지 3일 걸릴지 모르는데 전 세계 다 들고 일어나고 전 세계 여론 딱 6시간 만에 딱 해서 벌써 6시간이면 전 세계에서 중국 제재 들어가서 중국 물건 모두 보이콧, 중국에서 전부 방빼기 딱 시작해서 중국 경제 딱 얼어붙기 시작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미국이 제한적으로 공군 지원이 딱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건너 군사력 투사가 안 돼요, 얘들이.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국경선에서 출발한 육지의 면의 확장, 저걸 플레인 익스펜션이라고 부릅니다. 면 확장, 군사에서. 자기 면을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일대가 저게 해양의 주요 근거지인데, 그 일대가 과연 유지 가능하냐? 저게 이제 우리랑 관계가 깊어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랑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대가 파산했다라는 얘기를 가리킵니다. 이게. 1대1로 중에 1대는 해상 운송로의 급소를 장악하는 걸 뜻합니다. 이 해상 운송로의 급소를 초크 포인트라 그럽니다. 초크 포인트는 여기서 혹시 그걸 뭐라 그러죠? 격투기 혹은
그 무슨 이렇게 주먹으로 해서 싸우는 거 멋있는 그거 있잖아요. 저 이제 나 연식이 들어서 그런 걸 잘 안 봐서 뭐 파운딩이라고 막 때리고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런 데서는 그걸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사람 싸움할 때 여기 경동맥 치면은 이 질식하거든요. 순간적으로 핑 돌아요. 그다음에 여기 딱 잡으면 숨 못 쉬죠. 뭐 합기도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가르치죠. 저걸 초크 포인트. 그러니까 잡으면 숨을 못 쉬는 거. 그러니까 닭 같으면은 가슴에 여기 그 양쪽. 그래서 닭을 피를 안 보고 잡으려면 피를 보면 이제 피가 쫙 빠져서 고기가 맛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피 보기 싫다 그러면 그 발 다 묶어 놓고서 날개 이 겨드랑이 양쪽을 손으로 꽉 누르고 있으면 한 5분이면 닭이 죽죠. 5분 10분이면. 이게 이제 그 숨을 못 쉬니까 폐가 못 늘어나서 이걸 초크 포인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누르면 질식하는 거, 질식사시키는 것. 그러니까 1대1로 중에 1대는 해상 운송로의 급소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수에즈 운하에 관해서 지부티, 그다음에 바다 건너에, 홍해 건너에 예멘 후티 반군. 후티 반군의 뒤에 이란과 중국이 있죠. 지부티는 중국한테 거의 나라 내주다시피 했고요. 인도양으로 가면 스리랑카죠. 중국한테 나라 내줄 뻔하다가 결국 부도난 나라죠. 그 다음에 사실은 저기는 중국이 그냥 과욕 부린 거고요. 진짜 중국은 어딜 먹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이게 도른 인간들이라 이 사진에 이 분홍색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에서부터 쫙 올라와서 이 대만 아래 언저리까지, 대만 옆구리까지가 이게 남중국해입니다. 필리핀 앞바다, 그 다음에 하이난, 여기 오른쪽 지도에 이렇게 영어로 볼록하게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데가 하이난, 해남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가면 베트남. 저길 다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기가 남중국해가 면적이 35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35배쯤 되고요. 하이난에서 필리핀 루손 섬의 수비까지가 1192km고요. 하이난에서 말레카 해협의 싱가포르까지가 4670km입니다.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에요. 저길 다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게 남중국해고요. 동중국해는 어디냐? 저 왼쪽 그림에 그 타이완 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주도 바로 아래까지 이어도 있는 대로 해서 그다음 뾰족하게는 말하자면 큐슈 앞까지 간대. 거기가 동중국해입니다. 동중국해 다 먹겠다는 거예요. 너비는 130만 제곱킬로미터쯤 되고요. 동중국해는. 샹하이하고 큐슈 가코시마가 큐슈의 최남단이죠. 샹하이와 큐슈 가코시마는 862km밖에 안 됩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이 동중국 남중국을 털으면은 약 500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고요. 저거를 다 먹겠다. 저게 사실은 1대1로의 숨은 진짜 그림입니다. 그럼 서해는 무슨 생각이야? 쟤들은 서해는 그냥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대한민국은 간첩이 장악하고 있어서 저기는 뭐 서해는 절반은 북한이고 나머지 절반은 저기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간첩이라서 그냥 다 먹었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최근 들어서 한 10여 년 동안 쟤들이. 그래서 서해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럼 서해까지 하면 저게 한 550만 제곱킬로미터 됩니다. 서해가 한 450만 제곱킬로미터 돼요. 그러면은 그거가 자기 내라고 주장하는 애예요. 그러면 이제 한반도까지 했으니까 동해도 절반은 내 거다가 되죠. 그 약간 도른 거예요, 지금. 쟤들이. 이게 1대1로 1대에 숨은 게 저기 무슨 지부티나 저기 스리랑카가 아닙니다. 실제로 공들이고 있는 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삼류 군함 찍어내갖고 인도양 가서 어떻게 싸울 텐데 못 싸웁니다. 저기는 자기 거의 내해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미국 배 뜨면 오케이, 우리 중거리 미사일 그걸로 우리 미국 항모 박살낼 수 있어. 항모 5개와 중거리 미사일 5배야. 거기에다가 항모 3개야, 3개야. 거기다가 핵심 구축함 6대씩 곱하기 18척. 그거 또 18대면 다 작살나. 우리 잠수함 많어. 여기는 우리 거야.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거야, 얘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서해랑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게. 서해는 다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천만다행이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 이게 서해를 다 먹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쟤들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욕심을 낸 거예요. 서해 위가 아까도 보셨지만 서해 위가 이게 서해 위면은 저기 어디야? 거의 샹하이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거의 샹하이보다 조금 위에 올라간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기가 중국의 핵심 군사력, 핵심 시설, 핵심이 다 저 서해 위로 그러니까 서해의 면한 중부 해안 지역에 다 몰려 있잖아요. 쟤들이. 근데 쟤들이 만약에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욕심을 안 내고 지금 동중국, 남중국해에 투사되는 그 군사력을 서해로만 집중시켰다라면 우리는 숨도 못 쉬었어요. 근데 쟤들이 머리가 돌아서 과대망상증 환자라 서해는 내 거고 그냥 내 거고 이제 동중국, 남중국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데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이 어마무시하게 늘어가지고 이제 서해가 내 거고 이게 말이 안 통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차만 한판 붙자 이거예요. 북한 급변 사태 때 너희들이 한반도에 개입한다는 건 한반도 침공이야. 침공이야 임마. 한판 붙자. 이렇게 우리가 각오를 다져야 북한을 해방시켜서 우리 민족 전체의 자유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총구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말씀 여쭐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게 중국 1대1로의 일대 그 구도가 빠개졌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남중국, 동중국에 정신이 팔려서 서해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다음 5개 조건이 달성되면 남중국, 동중국 재패는 일장춘몽입니다. 우선 첫째, 미국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겠다. 중국과 대립해서 중국을 순치시키겠다. 이 의지가 이제 미국이 나날이 쌓였죠. 엊그저께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게 너희 거의 적이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한 건데.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가 여러 장치가 성숙해 있어야 된다. 관세, 금융, 지식, 노하우. 이거 지금 다 트럼프 때 시작돼 가지고 차근차근 지금 성숙해 있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이게 5개 나라의 연합 해양 군사력이 모여야 되는데 한국은 서해를 마크해야 되니까 사실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지금 한국이 숨 돌릴 틈이 없어요. 모든 군사력이 한반도와 서해 중심으로 집중돼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항공모함도 좀 숨 좀 고르고 만들자예요. 항공모함도. 약간 몇 년이라도 숨 좀 고르고 만들자. 판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기술 뭐가 나오는지. 항공모함 지금 짓는다 만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형 원자로가 곧 한 2, 3년 있으면 틀이 딱 나오는데 소형 원자로가 군하면 얼마나 게 나왔다. 그럼 항모가 원자력 항모가 돼요. 원자력 항모가 되면 뭐가 좋으냐면요. 그러니까 전원을 한 4,500메가와트를 손쉽게 사용을 하니까 항모에 올라가는 무기가 달라지고 항모에 그 비행기 그 쏘는 새총 그거를 이제 그 에어크래프트 론칭 시스템 ALS라 그러는데 이때까지는 그거가 옛날에는 니미츠 호급 이전에는 미국의 니미츠 호급 이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호도 마찬가지인데 증기하고 유압으로 확 밀었었어요. 증기 터빈 그 쫙 뿜어져 나가는 힘으로. 그런데 그걸 전자기 방식으로 땡겨버리거든요. 니미츠 호급부터. 그러면 이게 빨라져요. 한 2배 이상. 항모에서 출격 속도가 빨라져요. 그게. EMALS라 그럽니다. Electric Magnetic Aircraft Launching System, EMALS. EMALS. 그러면 미국이 이거 다른 나라에 안 줬었어요. 영국한테도. 그런데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영국한테 이걸 엘리자베스호에 주겠다 그래서 엘리자베스호 지금 그 개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 EMALS 장착하는 걸로.
그럼 한국도 만약에 준다 그러면 항모 개념이 좀 달라져요. 한국에도 저걸 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자력 저거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원자력 발전기 원자력 핵항모가 되는 순간 전기를 이 이멀스 같은 게 전기 엄청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엄청 쓰는 이멀스, 레이저 전기 엄청 쓰는 거, 전열화학포 전기 엄청 쓰는 거, 이런 전기를 엄청 쓰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들이 쫙 올라붙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고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사 기술적으로 또 군사 기술의 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한 2, 3년이 고비다. 그거 보고 나서 결정하자. 두 번째로 서해는 항모가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서해가 평균이 44m밖에 안 돼요, 수심이. 제일 깊은 데가 140m쯤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서해 중간에 가면요. 저거 산둥 같은 데서 거기까지 400km밖에 안 돼. 서해 항모를 갖다 밀어넣는다라는 건 정말로 뭐 말하자면 10조가 들었다. 항모 짓는데 8조가 들었다. 8조짜리 관역으로 가는 거야. 옆구리 내놓고. 그러니까 서해가 항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거든. 근데 격전지는 서해거든. 전장은 당분간.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아직 좀 여유 있다. 우리는 지금 서해에서의 싸움에 집중해야 된다.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이 결국 우리가 서해를 집중하는 동안 동중국해, 남중국해 쪽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이 주력을 맡고 우리는 옆에서 조금 돕는 방식, 생색만 조금 내는, 흔적만 내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 우리는 서해를 많이 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방문 기지를 제공해야 돼요. 항구와 그 인근의 공항, 활주로.